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면호입니다. 오랜만에 녹화인데요. 원래라면 새로 산 웹캠으로 좀 이렇게 자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설정이 안 맞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목소리로만 오늘도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요약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기말시험 칠 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통치, 두 번째 항일민족운동, 세 번째 국외 독립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 1920년대 일제강점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문화통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헌병경찰은 1910년대 강압적인 무단통치의 상징이었는데요. 이러한 헌병경찰 대신에 일반적인 보통경찰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력을 크게 늘립니다. 다시 말해서 1910년대보다 경찰의 수를 3배나 이상 더 많이 뽑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을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1910년대에는 무관, 그러니까 육군 또는 해군 대장 출신만 가능하였는데요. 이러한 군인들이 너무 엄격하고 좀 빡세게 우리를 통치했다고 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도 임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한 명도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뭔 개소리야! 세 번째로는 언론과 집회에 있어서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토론을 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일본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모조리 삭제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조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선인들이 아니라 극히 일부 소수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았던 조선인들은 친일파로 많이 전환되었겠죠. 다섯 번째로는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일본의 경제적 정책을 보면 대표적으로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면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그 쌀을 생산하는 양을 더욱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쌀이 더욱더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난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그래서 많은 농민들은 산으로 들어가 불을 질려서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 되거나 또는 아예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1910년대에는 회사령을 만들어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회사를 만들었다면 1920년대에는 이러한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 조건을 신고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10년 만에 바뀌게 되었냐면 일본 산업이 더욱 발전하자 일본의 돈 많은 자본가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쉽게 절차를 바꾸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일민족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인데요.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농촌계몽운동. 자꾸 제가 설명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영상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분열상이 나타난다. 일부 건대화론자들에 의해 자주적인 건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리라는 기대까지 받았던 물산장려운동. 그러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란 비난을 받게 되면서 급속히 세력이 위축됐다.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국내 자본가도 외래 자본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기존 회사 외에 새로운 공장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주적인 근대화의 꿈을 포기하고 일제와 타협하는 계기가 된다.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쓰자는 거죠.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 아래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이 물산장려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산장려운동은 좀 가난했던 그런 백성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돈 많은 국산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냐라는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아래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대학을 세우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대학 설립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역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농촌 계몽 운동이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그 농부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계몽, 깨우치겠다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그리고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이 있는데요. 이 브나로드 운동에 대해서는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나로드 운동. 동아일보사가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하여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개한 전국 규모의 문맹 퇴치 운동. 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어였죠.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살고 있는 농촌에 직접 가서 그들에게 문자를 보급하여 깨우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 각 계층에서도 운동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농민들은 소작쟁이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농민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땅을 대신해서 농사짓는 소작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대신 사용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소작료를 지불했던 거죠. 하지만 이 소작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소작료가 이제 더욱 비싸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 소작쟁의입니다.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룬 뉴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신안 암태도에서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로 지정된 기념탑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친일 지주에 맞선 소작인들의 농민운동을 기리고 있습니다. 소작쟁이였지만 3.1운동 이후 높아진 민족의식의 표출이자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는 역사적 평가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태도의 농민 소작쟁이는 일제 치하의 엄혹한 현실에서 빚어진 첫 농민운동이었습니다. 1923년 수학량의 태반을 소작료로 착취하려는 친일지주 문제철의 반발에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소작인들이 시작한 정의는 일제 탄압 속에서도 섬 주민 전체로 확대됐고 1년여 투쟁 끝에 친일지주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그 서태석 애국지사께서 암태 위원장을 했고 당시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작인들이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태석 애국지사를 찾아가가지고 암태도에서 촉발된 소작쟁이는 다른 섬과 육지에까지 들불처럼 번지면서 한국 농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높아진 민족의식이 항일 소작쟁이로 이어진 겁니다. 식민지 지주제를 육성하고 있는 일본의 농업 정책에 대항하는 그런 항일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3.1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소작쟁이에 참여했던 농민 43명의 이름이 새겨진 암태도 소작인 항쟁 기념탑은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제와 친일 지주에 항거했던 소작 농민들의 결기가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데 있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쟁의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산 총파업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이 항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죠. 파업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은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의 장례식에 맞춰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널리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일본인 학생과 갈등이 고조되던 1929년 가을, 전라도 나주역에서 큰 충돌이 벌어지고 맙니다. 조선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괴롭히던 일본인 남학생과 이를 말리던 조선인 남학생 사이에 시비가 발단이 됐는데요. 당시 지방의 학생들은 일본인, 조선인 할 거 없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열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모두가 한 열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하는 쪽은 조선인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929년 10월 30일 오후 5시가 넘어서 광주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주로 이제 출발해서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현재의 전남여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생이신 박기옥 선생님과 그리고 광주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2학년인 후쿠다 슈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제 머리카락, 댕기를 잡아당기면서 희롱을 했었고요. 그것을 목격하신 분이 박준채 선생님으로 너는 앞으로 나라에 큰일을 할 녀석이 비열하게 여학생을 괴롭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쿠다 슈조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조센진 주제라는 말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박준채 선생님께서 얼굴을 때렸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고요. 출동한 경찰들마저 일본인 학생의 편을 들자 조선 학생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광주를 중심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가두 시위가 시작됐고, 주변 지역의 모든 학교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대규모 항일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1929년 11월 3일에 운동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1930년 약 3월 정도까지 일어난 운동이고요. 마지막까지 참여한 학생 학교의 수를 세어보면 320여 개의 학교, 그리고 5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거국적이고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났던 항일 운동 중 3대 안에 드는 운동이고요. 3.1 운동,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규모의 항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민족 차별을 중지하자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고, 이 운동은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이란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신간회입니다. 앞서 배웠던 신민회랑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만나서 결성된 단체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타협적이라는 것은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 일본과 손을 잡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민족주의는 무엇이냐면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무엇이냐면 이 사회주의 계열은 잘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하는데요. 이 부르주아들을 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잘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인을 타도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 계열과 거의 일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민족협동전선운동은 이렇게 다른 사상을 지닌 사람들끼리 뭉쳐서 같이 협동하여 일본에게 투쟁하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단체가 신간회라는 거죠. 이 신간회의 활동을 보면 연설회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을 깨우치도록 계몽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제의 지배 정책을 비판하였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 신간회는 해소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일제의 탄압과 앞으로 이 신간회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인데요. 국내 최대의 여성단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국외 독립운동. 첫 번째로는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맹렬하게 한다는 단체인데요.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같은 그 여러 독립영웅들이 식민 통치 기관, 뭐 예를 들자면 조선총독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그런 무력적 시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의 승리, 탄압, 재편,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독립군의 승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봉오동 전투가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이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개봉하였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살리 대첩이 있습니다. 청살리에서 우리가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활약한 유명한 장군이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가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 김좌진의 아들이 김두한이고 김두한의 딸이 김을동이고 김을동의 아들이 송일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이 독립군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자 일본은 이 독립군을 잡지 못하니까 간도 지역에 있던 한인 마을을 습격하여 무차별 학살을 벌입니다. 이 사건은 간도 참변이라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자유시 참변이 있는데요. 독립군 내에서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과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독립군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 장소가 자유시였습니다. 이 자유시는 러시아에 있는데요.
독립군이 왜 러시아에 있었냐면 이 일본의 수많은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러시아로 갔던 겁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은 이제 우리가 내분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하여 다시 재편하기 위해 다시 이제 편성되기 위해서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개의 부서를 조직하는데요. 3부를 조직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데요. 이 3부는 한국인의 자치 행정과 그리고 독립군의 훈련을 담당한 기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 내용 정리를 마치겠는데요. 좀 예전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좀 많다면 좀 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투자를 할 텐데 쉽지가 않네요. 얼른 방학을 해야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기말 시험 잘 치고 나중에 제2회 e스포츠 대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 16년도에는 서든 어택을 했다면 뭐야 이거 서든 어택을 했다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오버워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배틀그라운드를 했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해야 되는데 아주 예전에 아이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도 좀 꽤 걸리고 15초. 또 뭐 또 까는 게 또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금 여전히 나온 지 꽤 되는데 PC방에서 점유율이 1위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런 AOS 장르의 게임은 좀 그런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비웃겠지만 일단 한 달 뒤에 두고 봐요. 이거 좀 오래 걸리네. 일단 용량이 8기가다 보니까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학생들이 같이 롤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엄두가 안 났습니다. 캐릭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스킬들도 다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자, 서비스 약관 동의 누르고 이제 접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미스 포춘 이래 가지고 그 쌍권총 들고 있는 여자애가 있네요. 약간 그 원피스에 나오는 여자 해적 같은데 뭐고 아무튼 여자 해적 같네요. 이제 게임이 설치 중입니다.
이제 설치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원하는 닉네임. 제가 예전에 오버워치 닉네임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안 되네요. 그러면 카트라이더 아이디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그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가끔씩 이 롤 방송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뭐 뜻은 아는데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소환사의 협곡이 롤의 주된 맵이죠. 그 밑에 전략적 팀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